요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1만 명 정도 됐네요, 하루에. 코로나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36페이지 중개 영업 활동할 차례죠. 영업 활동 이게 돈 버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현업에 나가면. 근데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거하고 시험하고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 합격하신 분들은 돈 못 벌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65점 밑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거의 성공합니다. 개업하면. 제가 빅데이터를 작성해 보니까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돈 버는 거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조화롭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교재 536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종전에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안 나온다고 돼 있죠. 최근 15년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근데 현업에 가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영업활동, 마케팅활동. 그 현업에서는 어떻게든지 거래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계약을 성사시켜야 돈 버는 게. 자, 그러면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게 뭐냐면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이다 537페이지. 아이다 반대가 기다. 아이다 또는 어른이다, 아이다 뭐 이렇게도 하던데요. 이거는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품 구매 심리 발전 단계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려면 먼저 어텐션, 주의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흥미를 느끼고, 디자이어,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액션, 행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로징, 계약 체결을 언제 시도하는 게 좋은가? 클로징이 계약 체결이죠. 마무리 짓는 거. 클로징 시도는 욕망이나 행동 단계에 클로징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손님들이 나 지금 사고 싶은 욕망 느껴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말 안 하고 동물적 감각으로 눈빛만 보고 욕망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실전 감각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성에 맞는 분들은 이런 걸 잘 적응을 합니다. 다른 영업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부동산도 잘합니다. 똑같기 때문에 마케팅 심리 발전 단계는 똑같거든요. 자, 아이다의 원리는 이 정도. 욕망이나 행동 단계의 클로징을 시도하면 된다. 그 우리 537페이지 위에 그림에 보면 거기 5번, 6번 클로징 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8페이지 판매 소구점 셀링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인데요. 셀링 포인트는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셀링 포인트는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경제적, 법률적, 그 다음에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이런 것들이 이거 외에도 사회적, 문화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 539페이지에 보니까 양가로 4번 사회적, 문화적 있네요. 저는 정책적인 걸 적어놓고요. 우리 책에는 정책적인 건 안 적어놨네요. 근데 이거 4번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 가지 사람의 왜 구매자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셀링 포인트도 다양합니다. 그럼 손님이 와서 저는 사생활을 보호받고 자유분방하게 여친, 남친 데리고 집에 오고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장님 추천 좀 해주세요. 단독주택이 좋을까요? 아파트가 좋을까요? 하면 뭐가 좋다고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는 빨리 해보세요.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돈 벌어야 되는데. 아파트 손들어 보세요. 전부 다 100% 단독이에요. 아파트 빨리 손들으라고. 예, 뜨셨어요 아파트. 예, 절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일 수도 있고 단독이라도 다가구 다중주택은 단독이 안 좋겠죠. 아파트도 생각하기에 계속 아파트 일반적으로는 보통 단독이 잘 되는 걸로 학계론 부동산 원론 책에는 돼 있어요. 근데 아파트 이야기 계속 하면서 아파트는 안 되겠죠 사생활보호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아파트 살 마음이 있으면서 계속 물을 수 있잖아요. 이미 정해놓고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정해놓고 묻는 경우 많아요. 뭐든지 보면 저한테도 그래서 정해놓고 묻는 경우 아파트 살려고 정해놓고 한 번 더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자기의 신념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 아파트도 뭐 안면 몰수하고 옆집 신경 안 쓰고 살면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파트 사는데 옆집하고 인사 안 해요. 해요. 옆집하고 인사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하고 살아요? 저도 옛날에는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맨날 안 보다 보니까 늦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민망하긴 하더라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면. 그래서 걸어가요. 저는 그냥 사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으면 신경 안 쓰면 뭐 아파트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절대적이진 않다고요. 단독주택도 전원주택 단독주택은 잘 되겠죠. 사생활 보호가. 그러나 다가구 이런 거는 또 단독이라도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 측면이 뭐냐면 539페이지 부동산의 기능을 중시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새 아파트가 더 비싸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고요. 경제적 측면 예를 들면 똑같은데 뭐 예를 들면 매매가 1억이 싼 게 나왔다. 그러면 그긴 경제적 측면이죠. 요거는 뭐 6억인데 5억짜리 나왔습니다.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비싼 거 중개할 때는 예를 들면 전세가 뭐 2억 5천도 있고 3억 있으면 똑같은 아파트 평수인데 3억짜리 중개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옆집에는 어디 다른 데는 3억 2억 5천도 있다던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 저도 있습니다. 2억 5천. 근데 그 융자가 많아가지고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떼일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는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거라도 위험해도 해드릴까요? 이러면 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안 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정책적인 거는 지금 요즘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이 대체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뉴스에 전부. 그거는 이제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뭐 분석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시적 2주택이 지금 정책적으로 작년에 산 사람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1년 안에 팔아야 되죠. 일시적 2주택 비규제지역은 3년 안에 팔아야 되고 그게 지금 몰려 있대요. 올해 지금 상반기에. 그래서 그 일시적 2주택 매물하고 또 작년에 12월 달에 종부세 내고 보니까 그 종부세 학습 효과에 의해서 올해 6월 1일 전에 팔아야 종부세 안 내죠.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급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지금 3억 싸게 내놔도 안 나가는데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2천만 집값이 나홀로 상승하고 있대요. 그래서 곧 2천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으니까 투자에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 돼버리면 굉장히 규제가 많아요. 이제 그러면은 집값이 뭐 내려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2천만 올라가고 있대요. 수도권에서는. 비수도권은 원주만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다 하락 추세에 있답니다. 원주 이게 이천에는 이때까지 뭐 미분양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여튼 잘 되나 봐요. 마장면인가? 마장면이에요. 마장에도 2월 달에 또 분양한다고 나오던데요. 분양 예정인 거. 면이고 거기 바로 바로 뭐 상가 같은 거 이런 것도 없나 보던데 그냥 완전히 허벌판인 것 같던데요. 마장면 하는 거 그 분양하는 지역을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옆에 뭐 허벌판인데도 뭐 그래도 인기가 있나 봐요. 지금 무조건 뭐 이천에서는 분양하면 다 잘 되나 봐요. 지금 이천이나 광주 이런 광주도 전부 광주시 1순위 마감됐더라고요. 면적이 좁은 경우는 다 지역 1순위죠. 이천에 있는 분들만 1순위죠. 다른데 외부 사람은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신도시 같은데 면적이 일정 규모 넘으면은 그 수도권 전체의 1순위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 봤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이다이 원리하고 셀링 포인트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거의 지금 안 나온다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542페이지 계약 체결 및 개별적 중개 실무인데요. 개별적 중개 실무가 거의 다 나오고요. 그 맨 위에 첫 번째 3사 문제가 나오는데 거래계약 체결 부분은 민법 내용을 응용하여 실무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금융계약서, 부동산 명신탁 유형 및 효력도 경련제로 1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했는데, 실명법 명신탁은 뭐 경련에 한 문제 나오는데 금융계약서는 2006년 이후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리고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문제조건 한 문제씩 나오고요. 자, 그래서 계약서 작성 여기도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계약서 작성 민법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민법에서 문서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민법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X죠.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 자유입니다. 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은 반드시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계약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계약서 작성 안 하면.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해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앞에 법령에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543 이런 것들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중개업소에서 실무로 하고 있는 거 말 그대로 실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작성 부수 몇 부 적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근데 보통 세부, 우리 책에는 몇 부라고 있어요? 두 통, 세 통 이상이라고 해놨네요. 3통 이상이죠. 왜냐하면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한 통씩 가지고 있으면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만약 개업공개사 없이 매수인, 매도인 자기들끼리 직거래면 2통만 작성해도 되겠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개업공개사 한 통 보관해야 되니까 3통, 공동중개하면 4통일 수도 있잖아요. 개업공개사 2명 개입됐으면 4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통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타이핑을 하든가 손으로 쓰더라도 3통의 계약서는 같은 글씨체이어야 바람직하다. 시험에 바람직하다 이런 건 안 나와요.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건 나오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바람직하다 이런, 옛날 우리 윤리 시험에는, 도덕 시험에는 그냥 바람직하다 좋은 말 쓰면 답인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뭐 바람직하다 이런 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신청한다고요? 명확하게 법적 근거 없는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어쨌든 3통 이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용어 2번, 용어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간단 명료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는 피해야 되겠죠. 그런 거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게, 요즘은 그냥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그 선택을 하면 한글 하면 한글로 적고요. 한자 선택하면 한자로 자동으로 그 전부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계약서, 중개업소에서 쓰는 계약서 프로그램이 다 뭐 협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나 이런 데 여러 군데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동으로 다 출력할 때, 우리도 은행에 돈 찾을 때 1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로 그냥 1,000만 원 하면 안 되죠. 아라비아 숫자로 1,000만 원 해놓으면 이거 숫자 4로 바꿀 수도 있고 뭐 9로 바꿀 수도 있고 7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위변조할 수 없도록 한글이나 한자로 쓰는 게 좋다. (544페이지) 5번 계약 당사자 서명 날인해야 되고요. 계약 당사자 서명 날인인데, 우리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고요. 개업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서명 및 날인인지 또는 날인인지 규정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 서명 및 날인은 있는데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규정 없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45페이지 거래 당사자 확인입니다. 이건 당사자 확인인데 1번 진정한 권리자 확인입니다. 남의 물건 팔아먹는지 확인하는 거 법조문에는 없는데 판례는 일단 뭘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맞는지 첫 번째 신분증 봐야 되고요. 주민등록 등본 보면 안 됩니다. 본인 확인. 신분증에 있는 사진하고 얼굴하고 대조해 봐야 되죠.
은행에 가서도 뭐 돈 찾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스크 벗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 대조해 보려고. 확인해야 됩니다. 얼굴하고 사진하고 맞는지. 신분증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 봐야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지금 현업에서 개업공개사님들이 이 두 개는 잘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최소한 등기필정보도 봐야 됩니다. 등기필정보. 근데 지금 현업에서 개업공개사님들이 이 등기필정보는 계약할 때 보자고 안 하고 잔금 치를 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남은 물건 팔아먹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아마 신분증 위조 해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30만 원만 주면 정교하게 위조해 줍니다. 어떻게 위조해요? 그 주민 부동산 소유자 인적사항 적고 사진만 제 거 갖다 붙이면 제가 소유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기사항증명서 떼보면 같은 소유자죠?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등기필정보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등기필정보는 재발급이 안 되잖아요. 진정한 소유자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등기필정보까지도 확인해야 된다. 근데 현업에 지금 아마 개업공개사님들 요 두 개만 확인하고 있어요. 그 신분증 위조 기계가 우리나라에 200대가 들어와 있어요. 매일 지금 위조하고 있어요.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546페이지 대리인 확인인데요. 그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현업에서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5시 30분에 손님이 임차인이 와가지고 계약하겠다. 그 임대인한테도 물어보니까 계약하겠다. 근데 임대인은 남편 이름으로 돼 있고 부인은 집에 있고, 그러면 부인하고 계약 체결하려면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가 없다고요. 인감증명하고 이런 거 떼놓고 출근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인감증명도 없고 위임장도 없고 이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서류 없이 계약한다, 아니면 서류 떼가지고 내일 오라고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겁니까? 가계약한다고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계약이나 정식계약이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가계약이라는 건 없어요. 민법 용어로는. 현업에서는 지금 가계약 많이 하고 있죠. 그 분쟁이 많이 생겨요. 가계약 해놓으면. 그래도 가계약을 왜 그렇게 했어요? 가계약 하는 이유가 긴박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할 사람 막 줄 서가지고 있다. 빨리 가계약금이라도 그래야지, 안 그러면 뺏긴다. 이렇게 해야 계약이 되지. 천천히 내일 하라고 하면 안 하죠. 그럼 서류 안 뗀 상태에서 가계약한다. 다른 분은 현실적으로 다 그냥 계약합니다. 서류 없이. 서류 떼가지고 오라고 하면 내일이라는 거는 내일이 와요, 안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내일은. 내일 온다고 하면 안 올 가능성이 더 많더라고요.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인감증명하고 위임장,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는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민법에서 대리권이 있으려면은 인감증명이 있어야 대리권이 있는 게 아니라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죠. 수권행위. 수권이라는 게 대리권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대리권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수권이라는 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받을 숫자고 이걸 빼면 줄 수. 이게 줄 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준다고 했어요. 받는다고 했어요. 좀 전에. 받는다 했어요.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줄 숫자입니다. 대리권을 줬다는 뜻입니다. 이거 없으면 받을 숫자죠. 수분양자 할 때는 이게 받을 숫자고, 이게 있으면 줄 숫자입니다. 말 잘못했나 보네. 그럼 제가 대리권을 줬다는 수권행위, 의사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민법상 문서로 해야 된다. 무조건 X라고 했잖아요. 대리권도 반드시 문서로 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본인하고 통화해가지고 녹음해놓고 언제까지 인감증명하고 위임장 그래도 첨부하라고 해야 되겠죠. 나중에 며칠까지 떼달라 하고 그거 녹음해놓고 계약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돈을 대리인한테 직접 주지 말고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된다고요. 본인 통장인데 본인 주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켜야 돼요. 통장 번호만 불러달라고 하면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남의 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통장을 부인이 가지고 있으면 집에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남편이 가져갔다고 하면 그럼 표지 맨 앞에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맨 앞에 보면 연결계좌, 발행회차, 통장이 언제 발행되는지 이런 걸 아는데
오래된 거고 계속 재발급했으면 그거는 진정한 통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조된 통장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근데 통장 오늘 통장 내일 만든 어제 오늘 만든 새 통장의 경우에는 이건 안 됩니다. 주거래 은행 통장에 입금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금방 어제 오늘 만든 통장은 위험하다는 이야기. 새 통장은 요즘 통장 만들러 가면 잘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저 2층 가서 만들려고 하니까 왜 여기서 만들려고 하니 그 입증하라더라고. 왜 그러는지. 집도 여기 아니면서 왜 여기서 만들려고 하냐고. 안 해주더라고 잘. 그 뭐 직장이 여기다 하니까 그럼 직장 뭐 재직증명서 이런 거 떼오라고 그래. 피곤하게 만든다고 그럼 뭐 그냥 됐어요 하고 안 만들었어요. 귀찮아 가지고 그 재직증명서 떼달라 하기 또 그렇잖아요 사실. 그만큼 이제 통장 워낙 왜 그렇게 했어요. 대포 통장 이거 사기꾼들이 통장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악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통장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주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켜야 된다고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주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실무적으로 현업에 가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 능력 확인입니다. 처분 능력 확인 민법입니다. 547페이지 지금 실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나오죠. 제한 능력자인데 동그라미 2번 미성년자인데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입니다. 만 19세 때 성년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입니다. 친권자는 부모가 생존했을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요. 부모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생존자가 친권을 행사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할 때 가면 미성년자가 있으면 판사가 딱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혼할 때. 첫 번째 묻는 게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가 있습니까? 묻고요. 두 번째 친권자는 누구로 지정할 겁니까? 이 두 가지만 물어봐요. 그리고 대답하면 바로 끝입니다. 옛날에는 뭐 좀 더 살아보죠 이렇게 하고 했는데 판사들 요즘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진정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판례가 있다고요. 실제로는 비진이 의사 표시를 했어요. 속마음은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남편이 지금 인한테 이혼하자. 왜 지금 내가 지금 사기당해가지고 잘못하면 너까지 지금 피해보게 생겼다. 그러니까 일단 서류상 이혼해놓자. 안 그러면 너한테 지금 청구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해줬어요. 근데 그 남자는 딴 여자하고 다른 데서 살고 있고 여자는 반지하 방 하나 얻어줬어요. 그래서 이혼한 그냥 그 집수로 남편이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할 마음이 없는데 해줬다고요. 판사한테 물을 때 판사한테 할 마음이 있다고 거짓말 시켰다고요. 그 이혼은 효력이 있냐고 없냐고요. 유효합니다. 이혼은. 결혼은 무효입니다. 결혼 혼인신고도 한 명이 가서 할 수 있어요. 남편이 그냥 부인 아무 여자 거 그냥 가서 혼인신고 할 수 있다고 둘이 반드시 갈 필요 없어요. 서류만 제출하면 돼. 가짜로 그냥 도장 만들어 찍어가지고 제출하면 된다고 혼인신고. 그러나 그거는 무효입니다.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 했으면. 근데 이혼은 유효하다고요. 왜냐하면 판사가 물을 때 이혼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이 또 이혼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자식 유학 가는데 미국 따라가 있는다고. 그래가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있으면 시민권이 있으면 편하거든요. 외국에서. 그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유학 갔다가 돌아오니까 남편이 이제 합치자 하니까 접근 금지 명령 내렸어요. 법원에. 저 모르는 남자 지금 접근하고 있으니까 100m 접근 금지 해달라고. 접근 금지 시켰어요. 그 남편은 위장 이혼했다 주장했는데 위장 이혼이라는 거 없다. 판사가 물을 때 이혼할 마음이 있다 말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라고요. 혹시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럼 재산은 일단 내 앞으로 다 해놓고 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하자고 했다가 나중에 그 효력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이런 거 하나만 배워도 시험 합격 못해도 등록금은 건진다고요. 자, 그다음 어쨌든 미성년자는 부모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대리권을 확인하면 되겠고요. 피한정 후견인 민법 12조에 있네요. 시험에 민법 12조는 민법 시험 범위도 아니죠. 민법 103조부터 시험 범위잖아요. 반사의 질서적 행위부터. 이게 중요하진 않다고 이게 지금 민법 12조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개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피한정 후견이고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그 피성년 후견인은 뭐가 다르냐 하면 한정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하고 다른 게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는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 그 옛날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금치산자, 피한정 후견이 한정치산자였습니다. 치매 환자, 정신 오락가락,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고요.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은, 영원히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이 되겠죠. 개시 심판을 받으면, 물론 정신 나갔다고 무조건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라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정신 나갔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하고는 계약하면 안 됩니다.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하고 직접 계약해도 됩니다. 민법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삼촌의 대리권을 받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삼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니까 본인이 피해보는 거지 대리인이 피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팔아먹어도 삼촌 거. 미성년자가 자기 거 팔아먹으려면 부모 동의 받아야 되지만 삼촌의 대리권을 받아서 삼촌 거 파는 거는 동의 안 받아도 되죠. 지금은 민법의 시간입니다. 민법을 공부해야 될 시간이라고요. 민법 학개론 위주로 언제까지? 6월 달까지. 2차 과목은 7월 달부터 해도 돼요. 과목의 특징이 2차는 단순히 암기가 많고 1차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1차 위주로 하시라고요.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그게 548페이지 피성년 후견인하고는 계약 직접 하면 안 된다. 그 법정 대리인하고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민법에서. 자, 그 다음에 549페이지 법인 등의 계약 체결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법인격이 있는지 법인의 대표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대표자와 계약 체결하면 되고요. 만약에 격리부장하고 계약 체결하려면은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대리인하고 하려면. 그 우리 부부간에도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부부관계가 확실하다면 남편 부동산을 부인이 처분해도 무방하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O입니까 X입니까? 부부관계가 확실하다면 남편 부동산 부인이 처분해도 된다. 무방하다. X죠. 부부 별산제. 부부도 돌아놓으면 남이잖아요. 그래서 대리권 받아야 된다고 부부라도. 일상 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부인이 남편 카드로 2천만 원 정부 주려고 신용카드로 냉장고 텔레비전 다 샀어요. 정부가 뭡니까? 정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정을 통한 남자가 정부예요. 이게. 정부 주려고 2천만 원 카드 긁었는데 남편 카드로.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남편은 카드값 갚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리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협의의 무권 대리입니다. 그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부인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갚아야 돼요. 그 보통 자식이 아버지 카드 가지고 몇 천만 원 끌고도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돼요. 대리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안 갚으려면 아들을 고소해야 된다고 사문서 위조죄로. 그 아들 처벌받는 게 싫어서 그냥 갚는 경우가 있죠. 법적으로는 갚을 필요 없어요.
자, 550페이지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인데요.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민법에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오죠. 소유 형태가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는 다시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총유. 자, 법인이 소유하는 것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법인 단독 소유. 등기된 법인의 경우. 근데 비법인 사단, 등기 안 된 법인, 소위 비법인 사단 총유죠. 종중, 문중, 종교단체 이런 거 등기 안 돼 있다면 총유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결합 형태가 가장 약한 게 공유인데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런 거 되겠고요. 합유는 민법상 조합재산입니다. 이 조합이라는 거는 민법에서 동업계약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동업계약, 딸기 영농조합 이런 게 조합이죠. 동업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죠. 공유 지분만 팔려면, 근데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청계산 기획부동산 한번 치보세요. 청계산 기획부동산 치면은 공유자가 몇 명이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휴대폰에 청계산 기획부동산 몇 명이에요? 공유자가 4,800명. 그 4,800명이 공유자입니다. 한 필지를 4,800명한테 분양했다고요? 몇 분은 몇 해가지고 지분만 분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획부동산에 이거 못 팔아먹는데 사면 뭐하냐 이렇게 했더니만 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파냐 물어보니까 지분만 팔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지분만 팔면 되긴 하죠. 법적으로는. 근데 지분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 개발하고 땅이 필요해서 모르는 사람 지분은 거의 안 사요. 현실적으로는. 4,800명한테 청계산 꼭대기까지 다 분양을 했다고요. 개발 영원히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는. 그래서 그는 거의 이제 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돈 회수도 안 되고요. 재산세만 내게 돼요. 공유 지분, 그 기획부동산이 뭐 다 나쁜 것도 아닌데 이 지분으로 사놓으면 나중에 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획부동산들은 아마 이름을 바꿔버려요. 회사 이름을. 그럼 또 다른 회사 차려가지고 또 하고 있다고. 그 분양 다 끝나면 또 이름 바꿔버려요. 그럼 어디 전화하면은 전화 안 받아요. 이제 옛날 사람들 명단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전화 안 받아버린다고. 회사 밖에 없어졌다고 해요. 해산해버렸다고 해요. 어디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합유인 경우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업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분이 상속도 안 됩니다. 합유는. 왜냐하면 딸기 영농조합을 해가지고 딸기 농사 짓고 있는데 자식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나는 딸기 농사 안 짓겠다 하면 조합 해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분 상속도 안 됩니다. 총유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산에다가 문중산에다가 종원의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는 지상권 유사 물건을 취득하는 처분 행위이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문중산에 마음대로 문중 종원의 분묘를 임의로 설치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2페이지 거래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우리 프린터 9번에 있습니다. 프린터 9번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이 프린터 9번에 있는데 프린터 9번에 보면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한 번 더 시작. 우리 교재 552페이지 553에 9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인물 계약금 여기 적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순서가 달라요. 약이 그 밖의 약정인데요. 우리 책에는 9번에 있는데 저는 4번에 있잖아요. 순서를 바꿨죠. 요거 하나 순서 바꾼 거 말고는 그대로입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한 번 더 시작.
예,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사항,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적 기재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주소를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면 계약서에 주소를 뭘 적어요? 도로명 주소를 적어요? 집원 주소를 적어요? 뭘 적죠? 계약서에 주소를 둘 다 적습니다. 집원 주소, 도로명 주소. 이 물건의 표시 553페이지 물건의 표시를 적을 때는 집원 주소를 적어요. 근데 인적사항 적을 때 인적사항에도 성명 주소 적잖아요. 인적사항에 주소 적을 때는 또 도로명 주소를 적어요. 이게 참 번거롭더라고. 옛날에는 집원 주소밖에 없었잖아요. 한 번만 적으면 되겠죠. 요즘은 두 개를 다 적어야 돼. 그러면 손님들이 두 개 주소 다 아는 사람 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지금 제 집 사는 집 도로명 주소만 알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만. 두 개 다 아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잘못 적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 이게 주소가 틀리면 나중에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도장을 안 찍어줘요. 다시 고쳐오라고 그래요. 다시 고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매도인 매수인 도장 새로 받아야 되죠. 엄청나게 짜증낸다고요. 중개보수도 안 주려고 하고 뭐 하는 일이 뭐 있냐 뭐 했냐 이렇게 하고 짜증내니까 꼭 네이버나 다음에 그 도로명 주소 이렇게 검색하면은 서로 변환하는 게 나오니까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실무적으로 현업에 가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의 표시는 집원 적고요. 인적 사항은 신분증 보고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54페이지 물건의 인도일시인데 이제 현업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물건의 인도일시 이게 현업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10일 이사 날짜 잔금 치를 날짜가 11일이면 이거 발음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사 날짜 이사 시각이 10일 보통 11시에 많이 하더라고요. 11시에 이사하면 10일 11시 11일 11시 이게 헷갈려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안양에서 10일 날 파주로 이사를 가보니까 실제 저한테 문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니까 분쟁이 생겨가지고 파주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서 보니까 그 살고 있는 사람은 옮기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나는 11일로 이사 날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개업공개사가 이게 명확하게 문서로 이게 11일이라고 했는지 말로만 했기 때문에 발음이 헷갈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하기 보통 보름이나 열흘 전에 이삿짐 차는 어느 회사로 구했나요? 10일 11시 이사 시각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음표 해가지고 답변이 오도록 해야 돼요. 통화기록은 나중에 녹취록을 제출하려면 녹취록 작성하는데 몇십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는 통신사에 가면 바로 떼주거든요. 그 문자 주고받았다는 걸 입증하는 서류를 그냥 돈 안 내고 떼줘요. 공짜로 떼주더라고요. KT나 이런 데 SK에 가면. 그러면 그거 그냥 법원에 제출하면 돼 증거로.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11일 정확해야 되고 또 이사 시각이 11시라고 하면 동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11시에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는 짐 다 빼고 그 다음에 그 보증금 돌려받는 게 동시행 관계 있거든요. 그 11시에 이사 시각이라고 하면 이사 한 번도 안 해본 세대의 경우 11시에 이삿짐 차를 부른 경우도 있어요. 이사 시각 11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오후 3시나 돼야 짐 다 싸고 나온다고요. 그럼 이사 들어오려고 이미 차는 와서 대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대기하고 있는 차가 대기료 달라고 하더라고. 뭐 50만 원 100만 원 더 달라고 해요. 왜 오후에 이사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못했으니까 망쳤으니까 돈 더 달라 하면 그 돈을 누가 줘야 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시각 11시면 짐 다 빼고 돈 돌려받는 시간이 11시라는 걸 말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새벽 6시 나와서 짐 빼야 되겠죠. 짐을 보고 많으면은 이삿짐 센터에서 미리 그 11시에 지금 나갈 예정이다 하면은 6시에 5시나 6시 새벽부터 와서 짐 옮겨요. 요즘은 일요일 토요일 이사 많이 합니까? 평일날 많이 합니까? 요즘은 평일날 많이 하죠. 옛날에는 일요일 토요일 날 하면 더 비싸고 평일날 하면 더 쌉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평일날이 더 비싸요. 다 평일날 한다고. 왜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은행 문 열었을 때 해야지 토요일 일요일
은행 안 하는데 돈이 뭐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입금 안 된다, 그게 송금했는데 송금이 안 된다 이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이사 뭐 중단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미리 한도 같은 걸 늘려놔야 되는데, 스마트폰 뱅킹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한도를 100만 원 묶어놨거든요. 하루에 송금하는 거 최대. 지금 와이프가 10만 원으로 줄인다는 거 좀 100만 원까지만 해놔라고 해놨는데 그걸 뭐 1억 이렇게 하려면 늘리려면 은행 문이 열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평일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손 없는 날 해가지고 이사하는 날이 뭐 달력에 있더라고, 중개업소에. 그 손 없는 날 하면 또 더 비싸요. 한 10만 원 20만 원. 저는 손 있는 날만 이사해봤어요. 없는 날 안 해보고. 돈이 싸니까. 없는 날이, 있는 날이, 손 있는 날이. 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이 있는데 554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이제 실무적인 걸 그냥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권리 이전 내용은 보통 이게 은행 융자를 그대로 인수할 건지 말소하고 새로 대출 받을 건지, 뭐가 더 개업공개사한테는 뭐가 유리해요? 이게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출이 15억이 있는데 뭐 25억짜리 그래 하는데 15억이 있는데 이게 대출을 인수 조건부로 할 건지 새로 대출 다 갚아버리고 새로 대출 받을 건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요. 근데 말 안 하고 있다가 딱 그날 계약서 쓰는 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기분은 나쁘던데, 공동중개를 하는데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보면 돈 다 갚고 새로 대출 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출 커미션을 0.3% 정도 받아요. 15억을 이걸 알선하면 0.15억이면 조금씩 은행마다 다른데요. 0.2% 주는 데도 있고요. 0.3%면 이걸 얼마예요? 3, 55. 한 45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1억 5천이 450만 원인가? 아니 근데 0.3%면 한 450만 원, 뭐 어쨌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450, 4,500은 아니겠죠. 4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450만 원 커미션을 받는데 그게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을 하면은 못 받잖아요. 왜 승계하기를 원하냐 하면은 대출 받은 사람은 빨리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돼, 은행에. 그러니까 막판에 와서 말 안 하고 있다가 이 개업공개사의 적은 개업공개사예요. 그 상대편 개업공개사는 다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하고 있다가 계약하는 날 와서 이거 안 하면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비랑끈 전술을 하니까 제가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권리 이전 내용, 대출을 그대로 인수할 건지 다 갚아라.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계약하기 전에는 협상을 무조건 다 갚아라. 나는 새로 다른데 내가 하는데 대출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게 시켜야 돼. 내가 매수책 개업공개사면 그래야 내가 대출 그 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커미션을.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제곱미터당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시험에 이렇게 좋다, 바람직하다 시험에 나온다 했어요? 안 나온다 했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제곱미터당 금액 안 적어도 된다고. 그냥 뭐 아파트 84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거 적기 쉬워요? 어려워요? 뭐 1억, 1억 5천 이런 식, 2억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대수 1,000만 원 단위로 계약하는데 제곱미터당 굳이 제곱미터당 뭐 1,333원입니다.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좋다고 했는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는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거는. 토지 같은 거는 평당 얼마 이런 거 적는 경우 있죠. 평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민법 판례입니다. 그럼 수량이 부족해도 감액 청구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곱미터당 가격이 단지 가격 산정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필지 매매로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예요. 그 이제 제곱미터로 당 얼마라고 적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은, 좋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면적이 부족한 경우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 제곱미터당 금액을 적었다고 당연히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액 청구하려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 입장인데 손님이 면적 나중에 청약해보고 적으면 어떻게 할 건데 물으면 그럼 많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역으로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량해가지고 면적이 다른 경우 정감 청구할 수 있다. 면적이 늘어나면
더 정액 청구하고 줄어들면 감액 청구하고 이렇게 해야 공평하잖아요. 개업공개사는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개를 해야 돼요. 매수인 편만 들어도 안 되고 매도인 편만 들어도 안 된다고요. 매수인이 감액 청구하자 이러면은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면 정액 청구하고 줄어들면 감액 청구하는 걸로 특이하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하잖아요. 한 사람 요구만 무조건 들어주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약금이 10% 중도금 4, 50% 나머지 잔금으로 구성한다.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법 없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보통 계약금을 10%로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계약금은 정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로 나누어지는데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민법에서.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으면 1,000만 원 받았는데 계약금을 매도인이 1,000만 원 받고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면 배액을 상환해야 되죠. 2,000만 원 돌려줘야 되죠. 그럼 2,000만 원을 돌려주면 해약금이 1,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000만 원이 해약금이죠. 계약 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잖아요. 그 1,000만 원이 해약금이라고 2,000만 원 돌려주더라도 2,000만 원이 해약금이 아니고요. 그런 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가계약금 아까 가계약금은 그럼 계약 깨지면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되냐 안 돌려줘도 되냐? 네,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라면 안 돌려줘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되려면 어느 정도 계약 내용이 특정돼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분당에 파크뷰 아파트가 20년 전에 프리미엄이 6천만 원이 붙었어요. 그 당첨자 공고를 해요. 번호를 공고하면 그 접수증만 가지고 6천만 원 받고 팔았어요. 접수증을 주고. 근데 내일 오니까 지금 8천만 원, 2천만 원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하루 사이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내일 그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고. 그 8천만 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다른 데 팔고 싶잖아요. 지금 돈 더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데 팔아버렸다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약금이라면 6천만 원 배액을 상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6천만 원 돌려주고 8천만 원 받아봐야 더 손해잖아요. 오히려. 근데 이게 소송 갔는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매도인은 이 당첨자 접수증 가지고 있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돈 6천만 원 주고 뺏어 가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줬는데 지금 그래서 값 돌려주려고 바로 그 다음날 가지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매수인은 무슨 소리냐.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그 돈을 받았지 안 그러면 돈을 왜 받았냐. 이렇게 서로 주장했는데 판사는 그렇게 단지 당첨자 접수증만을 교부한 사실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돌려주고 다른 데 팔아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차라리 뭘 문서로 적었으면 계약금이다 뭐 계약서를 적었으면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액을 상환받거나 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계약 내용이 특정돼 있어야 된다.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하려면은 막연하게 그냥 좋은 물건 나오면 하나 잡아달라 돈 맡기는 거 이런 거는 계약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그 판례에 의하면 중도금을 지급하러 갔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 것으로 본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중도금은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죠. 통장으로. 서울의 강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억에 예를 들어서 거래를 했는데 계약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날짜 뭐 언제 정해졌겠죠. 중도금 날짜 정해져 가지고 1억 이게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거든요. 팔고 나면 또 옆에 가서 얼마 받을 수 있는데 묻고 이렇게 내가 잘 파는지 못 파는지 보고 싶어서 그 10억이 팔았다고 옆에 중개업소에 말하니까 사기당했네. 내한테 말했으면 13억 받아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항상 개업 공개사들이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물으면은 옆에서 10억에 팔았다면 그냥 가슴은 아프지만 잘 파셨네요. 그냥 이렇게 해요. 내가 했으면 중개부서를
90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아깝죠. 그래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옆에 개업공개사가 했다고 하니까 그냥 잘하셨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기당이네. 나한테 하면 13억 받아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1억 떼이더라도 1억을 떼이더라도 13억 받으면 2억 이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도금 입금 못 시키게 통장 폐쇄시켜버리고 계약 해제하겠다. 1억인데 이게 다 받은 게 아니구나. 1억 계약금이 1억인데 1,000만 원만 받았어요. 1,000만 원. 이게 실제 사건은 1,000만 원 받고 내일 아침에 9천만 원은 통장에 내일 아침에 입금시켜 주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적었어요. 그렇게 적었는데 팔고 나서 이제 옆에 중개업소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게 실제 팩트를 잘못 말했네. 그러니까 13억 받아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거 돌려주더라도 뭐 100억 상환하면 뭐 2천만 원 돌려주더라도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9천만 원 입금 못 시키게 통장 폐쇄시켜 버리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1,000만 원에 100억만 받으면 되느냐, 아니면 계약금 1억이라고 적어놨고 그중 일부 1,000만 원만 오늘 주고 나머지 9천만 원 내일 준다고 했으니까 계약을 해약하려면 해제하려면은 1억을 1,000만 원 받은 돈에다가 해약금 1억 해서 1억 1,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1,000만 원에 100, 2천만 원만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는지 이게 논점이 됐다고요. 얼마 돌려주면 된다? 2억은 아니죠. 1,000만 원 받았으니까 1,000만 원 하고 해약금 1억 하고 1억 1,000만 원 돌려줘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 100을 돌려줬는데 무조건 100이 아니라 받은 돈하고 해약금하고 돌려줘야 되겠죠. 1억 1,000만 원. 아까 2천만 원 돌려주면 그 2천만 원이 해약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1,000만 원만 해약금이고 1,000만 원 받은 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받은 거 돌려주고 해약금 1억 해서 1억 1,000만 원 돌려주면 돼. 물론 이게 대부분까지 갔는데 판례는 한 7천만 원 돌려주라고 했어요. 원래 100 상한이라고 돼 있지만 법조문 소송하면 변호사비는 빼줘요. 그래서 무조건 100은 아니에요. 소송을 하면 법에는 100이라고 돼 있고 법조문에는. 근데 소송하면 소송비 빼줘가지고 한 3천만 원 소송비 들어가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7천만 원 돌려주라고 했어요. 7천만 원. 자, 그 다음에 556페이지까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했습니다. 557페이지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4번 조세 공가 등의 사항입니다. 조세 공가금. 그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전부 다 매수인 내야 되죠. 6월 1일 잔금 치르면. 그 지금 시세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게 종부세 급매물도 있고요. 일시적 2주택 이게 급매물. 지금 양도소득세 1세대 1가구면 12억까지 세금 안 내죠. 4억에 분양받았다가 12억에 팔아도 8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내잖아요. 지금 1가구 1주택이면. 그래서 종부세 급매물 이런 게 있어서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은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사실 그냥 그렇게 추측만 할 뿐이고, 어쨌든 지금 약간 하향세에 있다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흐름은. 그 세금 뭐 이런 거는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세금 옛날에는 뭐 가스 요금 이런 거 막 그냥 옛날엔 다가구주택 그 단독주택인 경우는 전기세니 물세니 이런 거 그냥 한 사람한테 단독주택이니까 부과돼 가지고 주인이 그냥 대가리수로 머리수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애가 있는데 뭐 더 많이 낸다 하고 막날 싸우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분양 별로 안 생기죠. 요즘은 뭐 아예 그 전기 같은 것도 딱 그냥 이사 간다고 하면 나와서 한전에서 알아서 다 해주고 가스요금도 다 거기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요즘은 그런 분쟁 생기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옛날에는 어쨌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많았어요. 전기세 왜 우리한테 많이 부과하냐, 너는 애가 많잖아, 뭐 빨래 많이 하잖아 하고 싸우고 이런 게 많았다고요. 요즘은 그래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세금 이런 거, 조세공가 이런 거. 매매 비용 558. 매매 비용 원칙은 균분입니다. 균분. 감정평가 비용 이런 거 원칙 균분. 균등하게 부담한다. 감정평가 비용. 민법에 균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임대차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따로 법에 없습니다. 계약서라고 하면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교환계약서가 다 거래계약서예요.
우리 책에는 임대차 계약서라고 따로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임대차 계약서도 매매 거래 계약서에 들어간다고요. 자, 564페이지 전자계약 시스템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